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윤근입니다. 오늘은 합성 부재, 컴포지트 멤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 순서로는 합성 부재의 정의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각종 합성 부재의 종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성 슬라브, 합성 보, 합성 기둥, 합성 트러스, 합성 전단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 합성 부재의 구조 설계 개념과 그 기준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합성 부재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부재랑 영어로 컴포지트 멤버라고 하죠. 컴포지트 멤버라고 하고, 그래서 이 합성 부재들은 강제와 그러니까 강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 강구조, 강부재로 연결되는 순수한 철골 부재로 기준으로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나 철근, 그 밖에 다른 이제 구조 재료들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들을 이제 강제와 함께 기하학적으로 조합시킨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부재가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강부재가 있고 강제, 그 다음에 순수 철골 부재가 있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부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두 큰 줄기의 구조를 조합하여, 그러니까 혼합하여 만든 구조가 합성 부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성 부재에도 어떻게 보면 조건이 있죠. 합성 부재로 사용하려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재를 조합하되 각 부재 간에는 서로 합성 효과, 그러니까 일체성이죠. 일체성이 확보가 되죠. 합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일체화돼야 됩니다. 일체화시켜서 일체화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합성 부재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함으로써 개개의 성능, 그러니까 재료가 갖고 있는 각각의 부재가 갖고 있는 개개의 성능을 단순히 그냥 합하는 수준으로 단순 누적시킨다고 하죠. 합하는 거 이상의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구조 성능을 발휘시키는 복합 구조 부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부재는 이게 보통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기준에서도 다루고 그 다음에 강구조 설계에서 그동안 이제 각각 다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제 강구조 쪽으로 넘어와서 강제를 기준으로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조합되는 기준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합성부재는 일반적으로 강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강제라면 각종 아변 형광, 그 다음에 용접 및 조립 형광, 그리고 강관도 있겠죠. 강관 또는 강판 또는 냉강, 성형강 등의 강제를 기준으로 여기에 철근 콘크리트, 레인포스 콘크리트를 조합하여 일체시킨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성 부재는 강제를 기준으로 철근 콘크리트가 구속적으로 조합시켜서 그거로 말미암아서 기존의 강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서 효율적인 구조 부재로 만든 복합 구조 부재라고 정의하면 됐고요. 그래서 합성 부재를 다른 용어로 철근 콘크리트 부재, 보통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SIC라고도 많이 부르죠. SIC 부재라고 부르고요. SIC라는 용어는 여기 보면 Steel Framed Reinforced Concrete Members라는 약자죠. 그러니까 스틸 S, 그 다음에 RC에서 Reinforced의 약자 R, 그 다음에 콘크리트 C를 약어로 해서 SIC라고도 많이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를 기준으로 철근 콘크리트가 부합돼서 합성 부재를 형성시키다 그래서 강합성 부재라고 앞에다가 합성 부재 앞에 강자를 붙여서 강합성 부재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합성 부재를 살펴보면 먼저 고전적으로 많이 쓰이는 합성 부재가 있습니다. 고전적이라는 용어를 붙여봤는데 그래서 기준에도 보면 이 고전적으로
불리는 합성 부재를 대상으로 기준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밑에 그림 보시면 왼쪽에 보면 고전적 합성 부재로 해서 H형광을 사용한 합성보죠. 그 노출형 합성보라고 하는데, 노출형 합성보.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 이것도 보 중에서 RC보 안에 강제, H형광 강제가 들어가 있는 매입형 합성보. 그렇죠. 요게 이제 대표적인 합성보로서의 고전적 합성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H형광을 사용해서 합성보, 노출형 합성보거나 매입형 합성보로 만든 이런 형태가 구조 기준에서 주로 제한하고 있는 합성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여기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합성 기둥이라고 하는데, 합성 기둥이라고 하면 이렇게 RC 기둥 안에 강제인 H형광 기둥이 H형광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이런 기둥을 매입형 합성 기둥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코드에도 사실 구조 설계 기준에도 요거만 나와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여기 마지막 그림 두 개, CFT라고 하는 충전 강관, 그죠? 주입식 충전형 강관 합성 기둥, 요게 이제 구조 설계 기준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구조 설계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합성 부재의 종류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합성 부재, 고전적이라고 표현한 거는 현재 구조 설계 기준에서 요거를 대상으로, 요 부재를 대상으로 논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고전적 합성 기둥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합성 부재는 초창기에는 내화 성능이 취약한 강제를 콘크리트로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또 두 번째 매입형 합성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출형인 경우에는 내화에 취약하죠. 내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내화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화 뿜칠을 하거나 내화 페인트 칠을 하거나 뭐 내화 석고보도 이렇게 막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를 내화 성능에 취약한 강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보완한 경우입니다. 보완을 하는 경우로만 썼죠. 그 말은 뭐냐면 실제 구조 설계를 할 때는 그 H빔, 그죠? 가운데 매입되어 있는 H형광 보만 구조용으로 쓰고, 그죠? 구조용으로 쓰고, 그 대신 바깥쪽에 있는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와 철근은 그냥 약간 구조용으로 쓰지 않았다는 개념이죠. 않고 쓴 적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대신 어떻게 보면 강제 입장에서는 내화 성능은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내화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죠?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H형광부는, 그 노출된 H형광 강제부는 어떤 구조적 고통에 취약하다 그랬죠? 횡비틀림 자극에 취약하다 그랬죠? 횡비틀림 자극에 취약했는데, 이거는 콘크리트가 이 횡비틀림 자극을 막아주는, 그죠? 보완해주는, 어떻게 보면 강성이 큰 보로서 그런 기능만 한 거죠. 그런 기능만 하게끔 이렇게 초창기 때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바깥에 콘크리트도 그렇죠? 있고,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철근도 두철근, 그 다음에 스트럽도 다 보완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조용으로 같이 쓰면 훨씬 역학적으로, 그죠? 효율성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 같이 쓰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신부에 있는 H형광 강제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콘크리트와 철근을 구조용으로 적절하게 다 고려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는 이렇게 썼는데, 현재는 강제뿐만 아니라 강제와 바깥에 있는 콘크리트, 철근, 때로는 이제 콘크리트에 섬유 보강제를 넣어서 쓰기도 하죠. 등의 역학적 성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또 개발되고 있는 합성 부재에는 겉부집, 동바리 등을 배제할 수 있어서 시공성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각종 합성 부재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매입형 합성부를 보면, 어차피 여기는 단점이 어떻습니까?
예, 거푸집을 바깥에다 짜야 되죠. 그리고 동바리도 세워야 되죠. 그래서 가설 부재가 다 설치가 되는데 이게 이제 불편하죠. 시공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시킨 합성 보들이 또 개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이들 하부에 있는 대부분의 이들 합성 부재의 구조 설계 기준은 아래 그림의 고전적 합성 부재들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현대에 개발되고 있는 합성 부재들은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합성 부재의 구조 설계 기준에는 또 좀 약간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개발되는 합성 부재들의 경우, 현대 합성 부재들의 경우 이들 규정, 그렇죠? 구조 설계 기준에 맞는 규정만 이들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별도의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연구를 통하여 개발자가 구조적 안전성, 사용성, 공법 등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고전적 합성 부재가 아래 그림과 같이 이런 것들이 있고 요게 현재 구조 설계 기준에서 요런 대상인 합성 부재를 대상으로 논하고 있다. 그리고 제한하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새로 개발되는 합성 부재들은 별도의 실험과 해석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 합성 부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부재의 종류. 그래서 합성 부재의 종류들은 대표적으로 합성 슬라브, 컴포지트 슬라브, 그 다음에 합성보, 컴포지트 빔, 그 다음에 합성 기둥, 컴포지트 컬럼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이고 이 외쪽으로 합성 트러스, 컴포지트 트러스, 그 다음에 합성 전단벽, 컴포지트 시어월, 그 다음에 합성 가세, 컴포지트 브레이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대표적으로 합성 슬랍 부재란 합성 슬라브, 합성보, 합성 기둥으로 그죠? 가장 많이 쓰이고 이게 대표한다. 그래서 요 합성 슬라브, 합성보, 합성 기둥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론, 설계 방법론, 설계 기준 등은 앞으로 이 시간과 별도로 앞으로 좀 더 각각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나왔듯이 위에 상부에 있는 거는 앞에 설명했듯이 구조 기준에서 나와 있는 고전적인 합성 부재들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뒤에서 지금 살펴보겠지만 합성, 그죠? 개발되고 있는 합성 지금 부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왼쪽 변은 합성 슬라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충정형 합성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매입형 합성보, 그 다음에 맨 오른쪽 거 하단에 충전형 합성기들이 아랫부분은 현대 개발되고 지금 실무에서 쓰이고 있는 합성 부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합성 슬라브, 컴포지트 슬라브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한번 정의와 종류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합성 슬라브는 먼저 합성용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한 슬라브입니다. 그러니까 데크플레이트도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와 합성용 데크플레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합성용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해야지 이게 합성 슬라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합성용 데크플레이트는 어떻게 되냐? 일반 콘크리트 위에 쳐져 있는 콘크리트와 합성 효과로 해서 일체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일체화된 데크플레이트와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가 예를 들어서 휨 거동을 할 때 서로 일체로 그죠? 일체적 거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부재가 부착력이 부족해서 서로들 미끄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느 하중까지는 미끄러지지 않고 합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성용 데크플레이트는 어떻게 보면 일반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에 비해서 부착력, 합성 효과를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엠보싱이요. 엠보싱이 뭐죠? 돌기가 있는 거, 볼록볼록, 그죠? 엠보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확보시켜 주는 거죠. 그다음 요철 여기 보면
고령 합성 슬라브와 요철형 합성 슬라브가 있는데 이런 요철, 그렇죠? 이렇게 요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성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 작은 골, 요 작은 골 같은 것들 보이죠? 요거 주요 골 말고도 작은 골들, 그다음에 구속 리브, 왜냐면 콘크리트와 데크 플레이트가 꽉 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구속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속 리브들을 설치하고요. 때로는 하부판 돌기, 하부판 이게 돌기들이 보이죠? 여기 하부판 돌기들 등을 설치하여 콘크리트와의 부착 성능 및 일체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합성 슬라브는 합성용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그죠? 슬라브로 만든 구조체로 그 대신 합성용 데크 플레이트로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그 기계적 장치, 그다음에 형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인된 구조 및 내화 성능 실험 검증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데크 플레이트가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은 후에는 하부에서 그렇죠? 슬라브의 하부에서 인장 철근, 인장재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합성용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한 합성 슬라브는 그렇죠? 하부 있죠. 일종의 철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 모멘트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서로들 미끄러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전담 부착 파괴라고 하는데 이걸 미끄러지면 안 되는 선행 조건이 따른다면 이거는 충분히 인장 구조.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데크 플레이트를 합성 슬라브의 인장 요소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인장 구조 요소로서 하부에서 그래서 정 모멘트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게끔 그렇죠? 이런 조건이고 그 대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 철근을 안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합성 슬라브로서 예전에 인정받았던 슬라브 형상 중에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고 거기에 보면 뭐죠? 뭐가 있죠? 이게 철근이 아니라 저기 뭐죠? 그 용접 철망 메탈 와이어 메쉬? 네, 와이어 메쉬. 와이어 메쉬를 지금 한 6mm 정도 된 와이어 메쉬를 깔고 이것도 거의 뭐 건조 수축? 콘크리트가 굳었을 때의 건조 및 온도 수축에 대해서 용인, 저항하기 위한 정도의 얇은 철근들 정도로 이제 넣고 끝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철근을 하부에서 정모멘트가 걸린 쪽에 하부에 철근을 안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 와이어 메쉬조차도 건조 및 온도 철근 역할을 하는 저항용으로 쓰는 용으로 와이어 메쉬를 깔지 않고 그냥 여기 섬유 보강 콘크리트를 충전해서 그냥 와이어 메쉬조차도 깔지 않는 이런 합성 슬라브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거는 합성 슬라브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성 부재 종류로는 또 하나는 합성보 컴포지트 빔이 있는데요. 요거는 기준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노출형 합성보와 매입형 합성보 두 종류가 크게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출형 합성보는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이 그러니까 H형광이 들어가 있는 합성보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H형광의 강제보와 상부에 보이시죠?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를 강제 앵커로 연결하여 강제 앵커 보시나요? 강제 전단 연결체 또는 스터드 볼트 또는 쉐어 커넥터 이렇게 부르죠. 이런 거로 연결하여 일정 폭의 슬라브를 여기 일정 폭 어느 정도 어떤 유효폭에 해당되는 유효폭의 슬라브를 강제보와 함께 밑에 있는 강제보와 함께 거동하게 만듦으로써 내력 및 강성을 증가시킨 T 형태의 합성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이것은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강제 앵커 스터드 볼트 강제 앵커의 사용 정도에 따라서 완전 합성보와 부분 합성보로 나누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다룰 텐데 완전 합성보로 설계할 경우에 따라 여기 스터드 볼트가 강제 앵커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이게 물량에 또 많이 거기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완전 합성보로 설계하지 않고 실무에서는 강제 앵커를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부분 합성보로 사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부분 합성보로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강제 앵커 부분을 많이 세이브 시킬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50% 이상의 부분 합성보, 그죠? 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합성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매입형 합성보가 있죠. 매입형 합성보가 있는데 H형광의 강제보가 철근 콘크리트보에 완전히 매입돼 있죠. 매입됨으로써 강성, 내력, 당연히 순수한 H형광 보보다 훨씬 내력이 뛰어나겠죠. 그 다음에 강성, 처짐도 훨씬 적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화 성능도, 그렇죠? 내화 뿜칠이나 내화 페인트 같은 거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화 성능도 증가시키는 합성보를 두 종류로 크게 나누어서 구조설계 기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노출형 합성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노출형 합성보, 영어로는 Exposed Composite Beam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노출형 합성보는 일반 강제보에 비해서, 그렇죠? 순수한 강제보에 비해서 말씀드렸듯이 내력과 또는 휨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슬라브가 같이 거동한다고, 전단 연결재 강제 앵커를 통해서 같이 T형보로서 거동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력도 되게 우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휨 강성, 처지려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이제 커지죠. 2배 이상, 거의 4배 가까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터드 볼트를 넣고 그냥 노출형 합성보로 설계를 하면 이 강제량을 많이 세이브 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강제의 춤도 많이 세이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노출형 합성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력과 휨강성이 우수하여 강제량 및 보충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쓰는 이유가 이거는 뭐 강제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별도의 동바리 및 거푸집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서 시공성이 우수하고, 그렇죠? 시공성이 우수해서 층고가 높은 건물들은 철골 건물을 많이 쓴다 그랬죠. 왜냐면 층고가 높은 건물들은 RC로 할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시스템 동바리가 공사비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동바리를 배제하기 위해서 철골 구조, 강 구조로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층고가 높은 구조물에 이런 노출형 합성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장습한 구조에, 그렇죠? 철골이 유리하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왜냐면 크랙들이 장습한 구조를 RC로 할 때는 균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성질상, 재료적 성질상 이런 거를 철골 구조로 하면, 강 구조로 하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유리하니까.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특히 노출형 합성부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처짐이 유리하고, 그렇죠? 순수한 그 철골보로 강제보를 할 경우에 보다 그다음 진동 등의 사용성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형 합성보는 요렇게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노출형 합성보는 여기 보면 외부에 노출되어 있죠. 외부로 강제가 노출되어 있어서 뭐를 한다? 내화 피복 등의 별도의 내화 성능,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의 내화 피복이 별도로 필요하거나 또는 내화 성능을 검증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죠. 그렇죠? 노출형 합성보. 그 밖에도 방청도 해야 되죠. 내화를 떠나서 녹이 쓸기 때문에 방청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게 고전적인 노출형 합성보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이것도 강판을 접어서, 그렇죠? 이 안에 콘크리트를 충전시켜서 합성보로 만들었다고 해서 충전형 합성보인데, 이 충전형 합성보도 어쨌든 강제가 노출됐기 때문에 바깥쪽에 노출형 합성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두 그림은 현대 개발된 합성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입형 합성보가 있죠. 그렇죠? 인케이스드 컴포지트 빔이라고 하죠. 영어로 인케이스드라고 해서 매입형 합성보라고 했는데 예전에 저 배울 때는 용어 자체가 매립형 합성보라고도 불렀습니다. 매립형. 근데 매립형,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매립됐다 또는 이제 매입형 하면 이 콘크리트 안에 매입됐다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식 용어가 매립형이 아닌 매입형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어쨌든 혼용돼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왼쪽에 이제 고전적 매입형 합성보 아까 설명드렸듯이 계속 설명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보통 구조설 기준에서 논하고 있는데 이게 뭐죠? 거푸집도 필요하고 돈바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공이 까다롭겠죠. 왜냐면 RC보 안에 신부에 강제보를 삽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조립 순서라든지 이걸 잘 따지고 그 다음에 피복 두께라든지 이걸 다 유지하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충진도 잘해야죠. 왜냐면 외부가 이렇게 보면 외부가 막혀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콘크리트가 분절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분절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단점인 거죠. 이런 단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또 스터드 앵커 경우에 따라 강제 앵커를 또 설치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또 장점에 비해서 단점도 있는데 이런 거를 또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오른쪽 두 그림과 같이 현대의 매입형 합성보들은 이렇게 이런 거 중앙에 있는 그림 저희 하이구조가 개발했던 정식 명칭은 조립 트러스 매립형 합성보라고 저희가 그러고 부르고 있는데 히트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거푸집이 달려 있죠. 그렇죠? 거푸집이 달려 있고 동바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좀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든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점을 이제 개선한 매입형 합성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개발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전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기 뭐죠? PC로 만들었어요. PC로 어디서 만들었냐면 하부에 이렇게 네모난 거를 PC로 공장에서 미리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강제볼을 여기다 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만들어 와서 윗부분만 뭐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거나 아니면 PC 슬라브를 놓고 나머지는 습식으로 콘크리트 타설 하는 이런 형태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보면 강성이 좋아서 밑에 요 거푸집도 필요 없고요. 그죠? 거푸집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강성이 좋아서 동바리도 경우에 따라 필요 없는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고전적인 매입형 합성보를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시킨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매입형 합성보는 내력 및 휨 강성이 우수하며 콘크리트 속에 적절한 피복 두께로 매입되어 내화 성능이 뛰어나고 그렇죠? 이게 장점이죠. 큰 장점. 그 다음에 축강성이 커서 왜냐하면 이게 콘크리트가 강제부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횡 비틀림 자국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않을 뿐더러 압축력을 받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하 구조물의 보 같은 경우는 압축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축강성이 높아서 지하 구조물에 많이 쓰였죠 예전에 그렇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말씀드렸듯이 고전적인 매입형 합성보는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의 가설 작업이 별도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장 설치 작업이 까다로우며 그 다음에 콘크리트 충전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 하단 쪽에 그렇죠? 콘크리트 충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 하단 쪽에 콘크리트 충전이 잘 하도록 또 시공상으로 유의를 해야 되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현대 매입형 합성본들은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이구조 유튜브 안에 저희 그 조립 트러스 매입형 합성보 시트빔에 대한 동영상 자료들이 좀 설명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매입형 합성보뿐만 아니라 노출형 합성보들은 앞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많이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도 기존에 개발된 합성보들을 조금 스터디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기에 더 우수한 기능을 그죠? 첨부해서 앞으로 실용적인 합성보 개발에 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한번 개발자 입장에서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근거로 더 좋은 합성부들이 많이 개발돼야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현대의 합성부들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현대의 합성부들을 이런 걸 살펴보신 다음에 개발하셔도 돼요. 개발하셔서 실용적으로 더 뛰어난 거. 그래서 현대에 개발되고 있는 합성부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아래 그림들은 강판을 성형하거나 조립을 통하여 충전형 합성부를 만드는 겁니다. 충전, 콘크리트를 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되죠? 유형 강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죠? 외부에 노출형 합성부가 강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단 연결대도 설치하고 거기에 보통 슬라브는 데크 플레이트를 많이 사용해서 데크 플레이트 슬라브를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콘크리트를 충전하는 형태의 충전형 합성물을 말하는 거고요. 이때 유형 강판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용접해서 만들었나요? 용접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접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성형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여기는 볼트를 체결을 해서 그렇죠? 볼트를 체결해서 특히 볼트 중에서도 하이 스트렝스 볼트 그렇죠? 고장력 볼트를 통해서 왼쪽 부재와 오른쪽 부재를 그렇죠? 네, 볼트를 통해서 조립한 형태고요. 세 번째 그림도 그렇죠? 무슨 볼트를 통해서 조립한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충전형 합성부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전형 합성부도 말 그대로 중립축을 기준으로 하부에 그렇죠? 하부에 뭐죠? 강판이 노출된 강판이 구조적 성능을 하는 거죠. 때로는 밑에다가 철근을 또 보강하기도 하죠. 그렇죠? 철근을 보강해서 정모멘트에 대해서 저항하게끔 하고 그리고 부모멘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철근을 또 넣습니다. 별도의 철근을 그렇죠? 철근을 철동해서 부모멘트는 여기 또 견디게끔 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의 첫 번째 그림은 좀 그렇죠? 여기 두 부재를 절곡된 두 부재를 이렇게 붙여놨네요. 그렇죠? 붙여놓고 또 이 절곡된 하부 면을 지지대로 해서 여기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를 딱 얹어놔서 그렇죠? 그러다 거기다 이제 콘크리트를 부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성형강 그렇죠? 성형강을 통해서 성형강을 두 개 붙인 거죠. 붙인 걸 통해서 합성보를 만들었네요. 요거의 장점은 뭘까요? 요거는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했기 때문에 슬립 플로우 기능을 형성시킬 수 있어서 층고 확보나 또는 층고 절감 이런 것들 유리하겠죠. 유리하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그러니까 강제부를 기준으로 옆구리에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횡 비틀림 작업도 그렇죠? 안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단의 가운데 그림은 강관에 옆구리에 이것도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를 얹어놓고 설치한 거네요. 그 다음에 강관 상부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콘크리트를 충전하나 봐요. 그래서 강성도 키우고 이런 형태로도 개발되었고 뭐 앞으로도 이걸 계산해서 많은 합성부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른쪽 그림들은 춤이 크네요. 그렇죠? 아까 위에 합성부들하고 비슷하긴 한데 춤이 크고 폭이 짧죠. 이거면 전이보 같은데 요즘에 가끔 쓰려고 해요. 전이보에 이런 것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이보들은 어떻게 보면 밑에 동바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돼야 되잖아요. 시스템 동바리를 비롯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공 현장에 항상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이 보 자체가 동바리를 안 돼도 되게끔 강성을 키워서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충전형 합성부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개발되고 있는 합성부들을 보면 여기 H형광을 활용한 충전형 합성부들이 있어요. 이거는 H형광, H형광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비대칭 H형광이죠. 위에 상부 프렌지는 폭이 짧고 하부 프렌지는 폭이 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H형광 여기 비대칭 H형광의 외부 부두께를 일부 뚫었어요. 왜 뚫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죠? 분절이 되면 양쪽 콘크리트가 분리해 나갈 수 있는 그죠? 좀 단점이 있는데 이걸 뚫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강제 앵커 역할도 하면서 그죠? 콘크리트 양쪽에 있는 콘크리트 일체성 확보에도 그죠?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외부를 오픈시켰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채넬을 설치해서 거푸집 역할, 그죠? 거푸집, 보의 외부의 거푸집 역할을 한 거고, 거기에다 데크 슬라브로 이제 콘크리트 하사라는 거죠. 이런 형태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하부 프렌지의 하부가 일단 노출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다 충전이 될 텐데, 그래서 그 하부만 또 내화 피복이나 내화 페인트를 하면 되니까 또 내화 피복이나 페인트 양이 줄여줄 수는 있겠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H형강 강제보를 H형강보를 기준으로 단부에만 SIC 구조, 그죠? 그러니까 매입형 합성보로 형성을 시켜서 만들어서, 그죠? 구조적 성능을 그죠? 상상시킨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개발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좋게 개발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반대로 아래 그림은 거꾸로 중앙부는 어떻게 보면 아까 충전형 합성보 있죠. 충전형 합성으로 만들고 단부를 그 순수한 H형광 보로 만든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뭐의 장점이냐면 단부가 철골 기둥인 경우에는 접합이 좋겠죠. 그죠? 접합이 좋게서 접합성을 향상시킨 거죠. 접합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 강제보의 일부와 충전형 합성, 뭐 노출된 충전형 합성부 일부를, 그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매입시킨 거죠. 매입시켜서, 그죠? 요 부분을 하중 전달 기구로서 메커니즘이 그쪽으로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부의 왼쪽 그림은 뭐죠? 요거는 H형광을 또 이용했어요. H형광을 이용했는데 이제 거푸집을 어떻게 하냐? 이거 보면 거푸집을 철판으로 만든 거죠. 그죠? 여기 보면 거푸집 플레이트 3T인가요? 경우는 3T짜리 거푸집을 쳐서, 왜냐면 그 일반 고전형 매입형 합성부는 거푸집을 목재로 다 합판으로 짜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이거 미리, 그죠? 미리 이렇게 철판으로 거푸집을 만드는 형태고요. 그리고 그 대신 요 요거는 하부에는 노출시켜서 요 부분은 내화 뿜칠이거나 내화 페인트를 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응용해서 합성 볼을 만들 수 있고, 그 중에서도 H형광을 활용해서 충전형 합성볼을 만들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설명드렸던 그 매입형 합성보의 개량형이죠. 그래서 H형광 및 PC, 그치? H형광 and PC를 조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조립 트러스를 이용한 매입형 합성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 PC에다가 PC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밑에 프리캐스트로, 그리고 철골 요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는 한 거고, 요거는 어떻게 하죠? 아예 그냥 PC로 만들어 왔죠. PC로 만들어 오거나, 또 이것도 뭐 경우에 따라 요 부분만 PC로 만들고, 그죠? 요 위에 부분은 현장 타설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형태도 있고, 요건 말씀드렸듯이 저희 하위구조가 개발한 조립 트러스 매입형 합성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트러스를 거푸집과 함께 안에 신부에 H형광 대신에 조립 트러스를 매입시키고 데크플레이트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거푸집을 나중에 타령하는 거예요. 거푸집을 타령하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R15 안에, 어떻게 보면 R15 안에 조립 트러스가 매입된 거죠. 그래서 H형광 대신에 조립 트러스가 매입되어 있고, 그 조립 트러스의 장점은 외부가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가 뚫려 있어서 훨씬 일체성 확보에 유리를 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토목 쪽에서, 교량 쪽에서 많이 미리 개발된 합성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프리캐스트 및 프리스트레스를 활용한 충전형 강합성 교량보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쪽에서 보면 H형광의 뭐 그죠? 상부 쪽에 요만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그냥 콘크리트를 쳐서 합성보화 시킨 거고, 그리고 하부는 이런 H형광 하부 쪽에 또 콘크리트를
스트레스, 그쵸? 프리스트레스, 포스텐션이겠죠, 보통.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좀 더 휭강성과 또는 사용성을 향상시키는 강합성 교량부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합성 보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합성 부재의 종류 중에서 합성 기둥 컴포지트 컬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매입형 합성 기둥과 충전형 합성 기둥. 이게 이제 구조 기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입형 합성 기둥, 이거는 리탱귤러, 그죠?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SRC 기둥 컬럼, 그죠? 네, 그리고 이거 원형.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RC 기둥 안에, 그죠? 직사각형이든 원형이든 주철근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띠철근도 다 넣고, 그래서 신부에만, 신부에 H형강의 강제 기둥을 삽입한 형태죠. 가장 많이 그쵸? 많이 썼죠. 쓰이고 있고 현재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매입형 합성 기둥인데 이거는 읽어볼게요. H형강 또는 이게 H형강뿐만 아니라 각형 강관 또는 원형 강관 이 안에 들어가는 강제가 등 구조용 압형 형광 또는 용접 및 조립 형광을 철근 콘크리트 기둥 속에 매입한 합성 기둥을 말하고요. 이에 비해 충전형 합성 기둥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죠? CFT라고 하는데 원형 및 각형 관관 속에 콘크리트를 채워요. 채워 넣어서 콘크리트 충전 강관 기둥이라고 하죠. 한국명으로. 그래서 일명 CFT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그 CFT는 콘크리트 필드 스틸 튜브 약자의 CFT. 그죠? CFT 기둥.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대표적인 거죠.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매입형 합성 기둥 먼저 예전부터 고전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매입형 합성 기둥을 먼저 살펴보면 영문으로는 Encased Composite Column이라고 하겠죠. 보면 순수한 철골 기둥보다 순수 철골 기둥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순수 철골 기둥과 동일 단면 크기의 철근 콘크리트에 비하여 높은 강도와 강성을 보유하고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같은 단면의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기준으로 보면 이 안에 신부에 강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내력이 세지겠죠. 압축력도 세지고요. 그렇죠? 세질 거고 그 다음에 순수한 강제 기둥에 비해서는 기둥은 뭐에 약한다 그랬죠? 압축력을 받을 때 그렇죠? 버클링 전체 기둥의 버클링에 대해서 좌굴에 취약한데 바깥쪽에 콘크리트로 구속하기 때문에 좌굴에 되게 유리를 하죠. 그죠? 자굴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그죠? 높은 강도와 강성을 보유한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매입형 합성 기둥은 강제부와 트러스와의 접합 성능 및 시공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보가 여기 붙을 때 보가 이쪽에 붙거나 이쪽에 붙거나 뭐 사면에 붙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안에 신부에 들어가는 강제와 강제끼리이기 때문에 훨씬 접합 성능이 편합니다. 시공도 편하고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여기 보면 철근이 그렇죠? 이 강제부하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서리 쪽에만 넣죠. 그렇죠? 모서리 쪽에만 넣어 있는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내부에 강제 매입돼 있죠. 강제 입장에서 보면 방청, 그죠? 방청 작업 안 해도 돼요. 그죠? 녹이 좀 쓸어도 상관없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화가 필요하지 않으며, 방청 및 내화가 필요하지 않으며, 강제의 한 자굴, 그죠? 전체 자굴도 있지만, 플레이트 버클링, 노커 버클링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압축제 설계에서 배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축제에 있어서의 플레이트 버클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폭두께비를 구조 기준에 만족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신부에 들어가는 강제 기둥을 빌트 합재로 만들면 훨씬 폭두께비의 제한을 벗어나기 때문에 더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 매입형 합성 기둥은
콘크리트와 강제의 합성적 거동 및 타주 정달을 위하여 바깥에 그 후프 있죠? 후프에 대한 제한을 넣기도 하고, 여기 보면 전단 연결재 있죠? 예, 전단 연결재가 필요한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나중 시간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 기둥 중에 이제 CFT라는 충전형 합성 기둥에 대해 살펴볼게요. 충전형 합성 기둥은 당연히 이게 순수한 비충전 각형 기둥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받을 때 뭐 이렇게 판이 쉽게 이렇게 변형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안에 콘크리트를 충전시킨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판에 대해서 변형이 훨씬 구속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내력도 좋아지고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부 콘크리트 충진에 따라서 전체 자굴 형상 변화로 압축에 대해서 강관의 단면이, 그렇죠? 압축에 대한 강관, 충전 강관의 단면 성능이 향상된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강제에 의한 콘크리트의 구속 효과로 콘크리트의 압축 성능도 향상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제가 이 콘크리트를 거꾸로 구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콘크리트가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압축 성능이 당연히, 그렇죠? 향상되는 또 장점이 있죠. 그리고 외부 강제로 인해서 콘크리트 타설 시 별도의 거푸집이 필요하지 않아서 뭐 공기 단축을 꾀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간 속에 고강도 콘크리트 외에 철근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제, 이 밖에 또 다른 강제, 이중간으로, 그 다음에 콘크리트도 섬유 보강 콘크리트를 넣어 추가적인 구조적 내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근데 이런 그 철근을 배근하려면 이 강관이 좀 커야 돼요. 사실 강관이 한 1m 정도는 돼야지 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작은 직경이나 작은 단면에 이제 이런 강관 같은 경우는 사실 못 넣죠. 이런 철근 같은 거는, 그렇죠? 강제도 못 넣고, 그때는 이제 섬유 보강제 정도는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강제가 외부에 노출되어, 단점이에요. 외부에 노출되어 내화에 대한 고려는 해야 돼요. 그렇죠? 내화에 대한 검증이나, 그렇죠? 또는 내화 페인트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또 실험에 의해서 인증을 받으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공시 충전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도 생명은 이제 충전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게 충전인데, 그래서 충전 방법으로는 역타로, 그래서 거꾸로 콘크리트를 위로 쳐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밑에다 구멍을 뚫어서 기둥 하부에 역타로 이렇게 올리면 콘크리트가 점점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충전되어 가는 역타 공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위에서 이제 트레미관이라고 이렇게 내려요. 그 관을 내려서, 그렇죠? 이렇게 타설 높이를 줄이고 트레미관을 서서히 올리면서 이제 충진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의 옆구리를 구멍을 내서, 그렇죠?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붓고 또 이렇게 설치하는. 그래서 충진을 잘해야 됩니다. 충전이라고 하죠. 충전에 주의해야 되는 또, 그렇죠?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강관들은 또 이게 잘못하면 취성 파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압축력을 받았을 때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변형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변형력이 떨어져서 어느 순간에 그냥 변형이 별로 안 되는데 갑자기 폭발하듯이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가 바깥쪽으로 팍 튀어나오면서 폭발하는 뭐 이런 단점들도 사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충전형 합성 기둥의 개발, 또 뭐 설계 코드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충전관과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그 폭두깨비는 있습니다. 폭두깨비. 물론 로컬 버클링, 플레이트 버클링에 대해서 유리하지만 이게 좀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렇게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매입형 앞에 있는 매입형 합성 기둥에 의해서 이 경우에는 폭두깨비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왜냐면 이런 부분에 또 접합부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보호하고 만나는 부분에 다이어프림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이어프림도 설치를 합니다. 다이어프림을 설치하는데 폐쇄형으로 설치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콘크리트가 충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 다이프램을 형성하게 된다면 거기 구멍을 뻥 뚫어서 위아래 콘크리트 충전 또 도모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또 고려한 사항이 있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어? 앞으로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 이제 개발되고 있는 합성 기둥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는 어떻게 보면 아변 강관이거나 아변 각형 강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충전시키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좀 이렇게 부재들을 용접해서, 요거죠. 어떻게 보면 요런 것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별도의 부재를 용접을 하거나 해서, 그죠? 여러 가지 쪼가리의 부재들을 조합시켜서 어떻게 보면 강관화 시켜서 이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 그림은 강판을 용접한 형태고, 여기는요 이중관을 넣네요. 강관 안에 또 하는 관관을 넣고, 또 그 수직적으로는 또 다이아프램을 형성시킨 거고, 여기는 내부 보강 스티프너 용접을 한 거고요. 여기 내부 보강 스티프너 보이시나요? 보이고, 요거는 모서리 디귿 형광과 판재 용접. 요거는 아마도 디귿 형광을 뭐 요렇게 설치하고요. 또 이쪽은 또 요렇게 설치하고, 디귿 형광과 디귿 형광에 또 판재를 이렇게, 그렇죠? 용접시켜서 만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별도의 부재를 강관화 시켜서, 그죠? 만드는 또 것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현재 개발되고 있는 각형 강관 속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각종 합성 기둥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각형 강관은 아비형 강관뿐만 아니라 성형강, 강판 등을 용접하여 만들기도 하고, 강제 부하의 접합부에는 각종 다이프램 그리고 스티프너 등을 설치하여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되고 있는 건데, 이런 거는 뭐 경우에 따라 일부의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 비해서 일부의 앵글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앵글이 어떻게 보면 철근의 주철근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도 거푸집을 대항하는 강판을 붙이기는 하는 형태. 그리고 뭐 이거는 몇 각형인 거죠? 팔각형인가요? 팔각형 형태로 이렇게 강판을 외곽에 이렇게 조합시켜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뭐죠? 여기도 보면 거푸집을 뭔가, 그죠? 강판이나 그러니까 스틸 시트나 모서리에는 또 앵글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 콘크리트 충전하는 또 이런 합성 컴포지트 컬럼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요즘에 개발된 합성 기둥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합성 트러스가 있어요. 트러스가 있는데 컴포지트 트러스, 이것도 이제 구조설계 기준에 들어와 있죠. 사실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 트러스예요. 트러스인데 여기 보면, 그죠? 전단 연결재, 강제 앵커, 서드볼트, 쉐어 커넥트 뭐 이렇게 부르죠.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일종의 여기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그죠? 콘크리트 데크 슬래브와 T형 형태로 만들어서, 그죠? 여기를 어떻게 한다? 구조적 성능을 높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사용되고 있고, 그림은 왼쪽에는 2D 트러스, 여기는 뭐죠? 원형 강화를 사용하는 스페이스 트러스를 통해서, 그죠? 합성 트러스를 만든 형태입니다. 이 정도만 볼게요. 그 다음에 합성 전단벽이 있어요. 이것도 국내에서는 그렇게 실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컴포지트 쉐어름, 어떻게 보면 이게 쉐어월인데,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 안에 이렇게 강판을 안쪽에 매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두 그림은 매입형 강판 합성벽, 그렇죠? 그래서 원래 철근 콘크리트 뭐죠?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에 안에 강판을 매입시켜서 만든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밑에 두 그림은 노출시킨 거예요. 이거 위에 거는 매입돼 있지만 바깥쪽으로 표면에 노출을 시켰죠. 그래서 그 대신 양면에 다 설치했죠. 그래서 이중 강판 합성벽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설치되는 양쪽 어떻게 보면 기둥 또는 쉐어 전단벽의 단부 쪽에는 이게 강제나 순수 철골 기둥이거나 또는 SRC 또는 그 뭐죠? 매입형 합성 기둥이거나 뭐 그렇죠. 여기는 충전 강관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개발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게 이제 외국의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많이 시도돼야 될 분야고요. 그래서 한번 잠깐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합성 부재의 구조 설계 개념 및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합성 부재의 설계 개념을 살펴보면 제가 아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구조 설계 코드에는 이렇게 아래 그림에 보이는 모양에 대해서 특히 H형광이 사용된 합성 부재에 대해서 지금 구조 기준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로 여기 보면 KDS 143110 강구조 부재 설계 기준, 구조 설계 강구조 설계안에서도 LRFD 하중 저항기 설계법. 이게 보통 요거는 첫 번째 토목에서 많이 쓰죠. 일사는 토목 교량 쪽에서 많이 쓰고, 그리고 요 밑에 KDS 413020 요거는 이제 건축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41은 건축물 강합성 구조 설계 기준에 의하면 주로 비슷해요. 그렇죠? 거의 같다고 보면 되죠. 그 대신 우리 건축물에서는 여기 1번 앞쪽에 있는 게 보통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계 컨셉이 합성 부재 단면의 공칭 강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성 응력 분포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변형률 적합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종류로 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죠.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내력상 조금 효율적으로 쓰려면 소성 응용 분포법을 써야 되죠. 요거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스틸에 그쵸? 강구조에 좀 가깝다고 보면 이 변형률 적합성은 약간 RC 기준에 조금 그죠? 근접한 설계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소성 응력 분포법을 사용하려면 또 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어요. 강제 앵커를 사용할 경우. 근데 강제 앵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요거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구조 부재별로 또 제한이 있지만 어쨌든 두 설계법을 공식 강도를 구할 때 설계법을 선택해서 설계하도록 지금 구조 설계 개념상 기준상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재의 휨 모멘트 강도 산정식이 뭡니까? 보로 사용할 경우에는 요게 두 개, 그죠? 이런 거. 그러면은 콘크리트부의 인장 강도는 무시한다.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도 같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매입형 합성 부재는 요거 매입형 합성 보와 매입형 합성 기둥인 경우에는 국부 자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편폭 두께비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충전형 합성 기둥은 그렇지만 이 충전형 합성 기둥은 로컬 버클링, 플레이트 버클링, 국부 자구 영향을 어떻게 한다? 고려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물론 유리합니다. 그렇죠? 유리하죠. 일반 이런 노출된 강제보에 대해서 또는 노출된 충전이 되지 않은 일반 각형 강관이나 원형 강관에 비해서 유리는 한데 그래도 제한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각형이나 원형에서 어떤 게 국부적으로 더 유리하죠? 여기 유리하죠. 그렇죠? 여기 왜냐면 이거는 RC로 얘기하면 원형 기둥에 나선 철근이 막 감아져 있는 형태고, 그리고 요거는 삐철근이 그렇죠? 텐데 콘크리트 구속 효과 면에서 보면 어디가 유리하죠? 나선 철근이 유리했잖아요. 이것도 콘크리트의 구속 효과로 보면 이게 유리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합성 부재의 구조 설계 기준 2023년 기준으로 한번 어떤 구조 설계 기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조 설계자들이 이제 많이 참조하시면 될 텐데 보통 크게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부재를 설계할 때는 요 5가지 기준을 그렇죠? 참조할 수 있어요. 또 선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기준은
합성 콘크리트 설계 기준. 이거는 KDS 142066. 요거는 RC라고 보시면 됩니다. RC 설계 기준에 해당되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준해서 설계를 하라. 이런 기준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기준으로. 이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개는 뭐죠? 강구조 설계 기준으로, 그죠? 기준으로 설계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합성 구조라는 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도 그 내용이 있고요. 강구조 설계 기준에도 내용이 둘 다 있어요. 그죠? 둘 다 있어서 혼용되어 쓰이는데 이제 점점 이제 코드들이 강구조 설계 쪽에서 다루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SC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들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거, 그래서 이 합성 콘크리트 설계 기준은 RC 기준이라고 봤죠? RC 기준에 준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기준에서 콘크리트 기준에 준해서 하는데 보면 읽어보면 적용 범위가 별도의 시공된 강제, 강관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라고 하죠. 부재와 현장치기 콘크리트가 일체로 된 합성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철근 콘크리트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강제나 그하게 사용되는 강관이나 이런 것들이 부속물로서 부속재로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조적 제한은 쉼재 같은 경우는 그렇죠? 27메가파스칼 이상을 써야 된다는 거죠.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설계 기준 강도를 그리고 쉼재는 그리고 압축재는 21메가파스칼 이상 써야 하는데 요즘은 이거는 내구성 설계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24 이상은 써야 되겠죠. 요즘엔. 그 다음에 구조용 강제는 또 너무 고강도 강제를 쓰지 못하게끔 제한을 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많은 연구와 실험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450메가파스칼 이하로 강제의 강도를 써라. 항복 강도를 이렇게 쓴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전단 설계할 때는 제가 철근 콘크리트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의 기준에 맞는 전단 강도를 써라. 그러니까 거기에 강제가 들어있음에도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를 써라는 건 뭐죠? 파이 VC,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전단 강도. 그죠? 기여도와 파이 VS, 철근이 그죠? 스트럽 같은 것들이 기여하는 경단 강도를 전단 강도로 쓰고 그 안에 어쨌든 강제가 있더라도 강제는 전단 강도에 기여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죠? 정리하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RC 기준인 거죠. RC 위주로 기준에 의해서 설계하고 강제는 부속물이다. 그렇죠? 그리고 전단 강도 같은 경우는 특히 뭐요? 강제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 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구조 설계 기준에 주로 많이 쓰는 거.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주황색인가요? 노란색으로 표현된 거는 이거는 토목에서 많이 쓰는 기준이죠. 어떻게 보면 토목. 그다음에 이게 녹색으로 표현되는 뒤에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건축 구조물 합성 부재에 많이 쓰는 부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토목에서 쓰이는 하중조합 개수법 LRFD 강구조 부재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메인으로 많이 씁니다. 토목에서는 그래서 KDS 143110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적용 범위가 교량 등을 포함한 토목 구조물을 쓰고요. 여기 또 이제 약간 건축 구조물에서의 뭐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및 공작물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그래서 이 기준은 어떻게 보면 교량에서 주로 그러니까 토목에서 주로 많이 쓰는 구조물인데 일부 건축 구조물에서도 공통사항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 기준, 요 두 번째 기준, 요거는 뭐예요? 여기 세 번째 규준인 하중조항 개수법의 규정이 없는 강구조 혹은 시설물에 쓰이면 돼요. 이게 뭐냐? 요거는 허용능력 설계법입니다. 그래서 강구조 부재의 설계 기준 안에서 허용도 설계법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여기 세 번째 하중저항개수법 설계법에 안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계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응답 설계법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토목지에서 사용하는 거고 이것도 보면 읽어보면 적용 범위는 아병형광, 용접형광, 조립형광이 구조용 콘크리트와 함께 거동하도록 구성된 합성부재 설계에 주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약간 구조적 제한 사항이 좀 달라요. 여기 그렇죠? 여기 보면 허용도 설계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뭐
근데 거의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제 허용 설계법으로 설계할 경우에는 강제 단면적이 합성 부재 같은 경우는 총 단면적이 1%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압축재 콘크리트 강도는 21메가파스칼 이상이면 되고, 구조용 강제와 철근은 항복 강도가 650메가파스칼 이하여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허용도 설계법에서는 전단 강도가 뭐죠? 강제부의 복부, 외부만 단독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거는 아까는 강제부는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RC 기준이니까. 근데 오른쪽 요 두 번째 거는 뭐죠? 철골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철골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거는 무시. 그 대신 강구조의 외부에만 구조적으로 전단 강도에 저항하는 구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토목에서도 요게 많이 쓰이는 거죠. 메인은 그렇죠? 토목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 요번에는 건축구조물. 여기는 요거 많이 씁니다. 요거 네 번째 칸, 그렇죠? 요거 건축물 강합성 구조 설계 기준 KDS 413020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것들은 보면 구조용 강제와 강제를 기준으로 다른 재료를 합성으로 사용한 건축물 있죠. 건축물, 그 다음에 공작물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대부분 뭐라 그랬어요? 고전적 합성 부재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전적 합성 부재가 뭐죠? 아까 앞에 요거 밑에 그림 있죠? 요거에 고전적 합성 부재를 기준으로 코드화돼 있다. 구조설계 기준화돼 있다는 거고요. 이거 한번 챙겨볼. 그러면 여기에 벗어나는 기준들은 어떻게 하냐? 개발되고 있는 합성 부재들. 마지막 다섯 번째를 쓰면 됩니다. 건축물 다시 콘크리트 합성 부재 설계 기준으로 해서 KDS 414010이 있는데 여기 읽어볼게요. 여기 앞에 여기 네 번째 기준입니다. 요거 앞에 있는 거 KDS 413020에 지정된 재료 상세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그렇죠? 요거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고전적 합성 부재를 벗어나거나 또는 구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요거의 구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합성 구조와 그 다음에 강제의 기여도가 작아서 콘크리트 구조에 가까운 합성 부재의 설계를 할 때는 요거를 활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요거는 고전적 합성 부재를 기준으로 그렇죠? 설계되어 있고, 요게 이제 약간 벗어나려면 실험과 연구, 해석 등의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오른쪽 그렇죠? 마지막 다섯 배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구조적 제한 사항도 보면 여기 보면 토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고전적인 합성 부재로서 토목과 건축 구조물에 많이 사용되는 그 부재들은 구조적 제한을 살펴보면 거의 같아요. 같죠? 그렇죠? 왜냐면 요거 건축물도 공통사항으로 요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강제의 단면적은 합성 기둥 총 단면적이 1% 이상, 그리고 일반 콘크리트는 21메가파스칼 이상 70메가파스칼 이하로 사용하고, 경량 콘크리트는 21메가파스칼 이상 42메가파스칼 이하로 콘크리트 강도를 사용하라고 하고, 구조용 강제와 철근은 650메가파스칼 항복 강도가 이하로 사용하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여기 RC 기준으로 주로 사용하는 1번 같은 경우는 강제가 450메가파스칼 이하로 쓰라는데 이거는 좀 높여놨어요. 그렇죠? 좀 3라고 강구조 설계 기준으로 하니까 좀 높여놓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 개발을 할 때 많이 쓰고 있는 요거는 제한이 없어요. 이런 구조적 제한이 보면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의 특성은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음. 아직 게시하지 않고 있고, 이거는 다섯 번째 기준은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립되지 않았어요. 계속 지금 개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대신 여기 보면 강제, 볼트 등의 재료 특성은 구조 설계 기준 KDS 413010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 미완성이다. 미완성이다는 거 하고 있고, 그리고 전단 강도 살펴보면 요 세 개, 그렇죠? 요거 고전적인 합성 부재로서 많이 사용하는 코드와 그 다음에 지금 최신 합성 부재로 많이 사용하는 코드, 요로 세 개는 전단 강도가 어떻게 돼 있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일단은
강제 단면에 설계 전단 강도를 써라. 강제 단면. 그러니까 밖에 콘크리트가 있고 철근이 있어도 이건 다 무시하고 이 안에 있는 강제 단면만 전단 강도를 활용해라. 그 대신 저항계수 파이 V라고 하나요? 저항계수를 1.0을 써라. 좀 신뢰도가 있으니까 약간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거나 요번에는 강제 단면을 무시하고 철근 콘크리트만의 전단 강도를 써라.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면 콘크리트의 공칭 강도와 전단 공칭 강도와 철근이 기여하는 5S를 써라. 콘크리트 기준으로. 그렇죠? 이거 대신 저항계수는 아까 강제 단면만으로 쓰는 전단 계수에 비해서 좀 낮게 난 거죠. 0.75.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강제 단면의 공칭 강도와 여기 위에 1번 강제 근데 여기는 저항계수는 좀 낮춰서 0.75라고 75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철근의 공칭 전단 강도를 합해서 써라. 그렇죠? 근데 뭐가 빠졌죠? 콘크리트 공칭 강도를 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를 쓰면. 그렇죠? 그래서 앞에 보면 다시 좀 보면 요런 경우인데 요런 경우 그럼 이거 전단 설계할 때 어떻게 하냐? 강제를 기준으로 보면 맨 처음엔 바깥에 콘크리트 무시하고 일단 먼저 1번 요것만 써라. 그죠? 요것만 쓰는데 저항계수를 좋아. 좀 신뢰도가 있으니까 2를 써. 그렇죠? 이런 거고 두 번째 콘크리트 기준에 써라. 그럼 강제법 무시하고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바깥에 콘크리트 전단 뭐죠? 공칭 전단 강도 파이 VC라고 하나요? 예, 파이 VC 쓰고 그다음에 스트럽 있죠? 스트럽 여기다 플러스 파이 VS죠. 파이 VS 철근이 받을 수 있는 스트럽이 받을 수 있는 전단 강도 두 개를 합해서 써라.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 파이는 뭐죠? 0.75를 써라. 콘크리트 기준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요거와 강제의 그 다음에 요 스트럽. 그쵸? 스트럽만 써라. 그럼 뭐를 쓰지 마라? 파이 VC는 근데 콘크리트의 기도는 못 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는 좀 문제가 좀 있죠. 사실은 엄밀히 콘크리트도 기여도를 할 텐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설계 기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기준으로 지금 합성부지의 구조 설계 기준이 2023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정되어 나가겠죠. 개정되어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구조 설계자들은 참조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합성 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합성 슬라브 그리고 합성보 그리고 합성 기둥 이 대표적인 합성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강좌를 통해서 시간 날 때 한번 정리해서 한번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